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마지막 식사가 이토록 쓸쓸할 수 있다는 것을.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혼자 도시락을 펼치던 그 할머니. 저는 그분이 가난해서 그러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50년간 숨겨온 그녀의 비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거리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복판 빌딩 숲 사이로 낡은 식당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켜온 엄마 손 식당이었습니다. 박준혁은 오늘도 점심시간이 되자 익숙한 발걸음으로 그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회사에서 걸어서 5분 거리. 그는 이곳에서 벌써 3년째 점심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직장인들로 북적였습니다. 후다닥 밥을 먹고 나가는 사람들, 동료와 수다를 떠는 사람들.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식당 풍경 속에서 준혁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구석자리에 할머니 한 분이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낡은 남색 잠바에 색이 바랜 면바지.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플라스틱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 몇 조각과 시금치 나물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식당에서 주문한 공깃밥에 그 반찬들을 곁들여 천천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준혁은 자리에 앉으며 슬쩍 할머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등이 유난히 구부러져 보였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는 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사장님, 7번 테이블 된장찌개 하나요. 준혁이 주문을 외쳤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금방 나갑니다. 된장찌개가 나오는 동안 준혁은 다시 한번 할머니를 훔쳐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묵묵히 식사 중이셨습니다. 주변의 소란스러움과는 동떨어진 듯 오직 자신의 밥그릇에만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준혁은 카운터로 가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매일 오시는데 늘 저렇게 드시네요. 도시락 반찬만 가져오시고 밥만 시키세요. 준혁이 고개를 살짝 돌려 할머니를 다시 봤습니다. 사장님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자식들이 계실 텐데 참 안쓰럽네요. 준혁의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5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말기암으로 고생하시던 어머니. 마지막 순간까지 준혁에게 밥 먹었냐고 물으시던 그 모습. 사장님, 저 할머니 자주 오세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거의 매일이요. 비 오나 눈 오나 11시 50분이면 어김없이 오시죠. 벌써 1년 넘었나? 사장님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준혁은 회사로 돌아가는 내내 할머니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오후 내내 컴퓨터 모니터만 바라보는데도 자꾸 할머니의 굽은 등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준혁은 어제보다 10분 일찍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역시나 할머니는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오늘도 도시락을 펼치고 공깃밥을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준혁은 자리에 앉아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내내 할머니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카운터에 선 준혁.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장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할머니 밥값이 얼마예요? 3,000원이요. 왜요? 제가 그냥 드리고 싶어서요. 사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손님이? 준혁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한테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냥 계산됐다고만 해주세요. 아이고, 착하시기도 하지. 알았어요.
사장님이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준혁의 하루 일과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할머니가 무사히 오셨는지 확인하고, 식사를 마칠 때면 몰래 할머니 바깥까지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손님, 할머니가 요즘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혹시 아세요? 공짜로 밥 먹는다는 걸. 준혁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세요? 글쎄요. 제가 그냥 서비스라고만 했는데 영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사장님이 할머니 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혁도 슬쩍 할머니를 봤습니다. 정말로 할머니의 얼굴에 예전보다 온화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여는 손놀림도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준혁의 가슴 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퍼져나갔습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이토록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준혁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친절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저 할머니에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2주가 흘렀습니다. 준혁은 어느새 할머니의 점심시간을 자신의 일과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길어져도, 업무가 밀려도 11시 50분만 되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준혁에게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화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준혁이 평소처럼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할머니는 역시나 구석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도시락을 펼치다가 준혁 쪽을 힐끗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정말 작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알고 계신 걸까? 자신이 밥값을 대신 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준혁은 애써 태어난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메뉴판을 보는 둥 마는 둥 자꾸 할머니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먹을 때마다 입가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식사를 마친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운터로 향하는 할머니의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준혁은 할머니가 나간 뒤에야 카운터로 갔습니다. 사장님이 준혁을 보자마자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손님, 이거 할머니가 드리래요. 준혁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낡은 분홍색 봉투였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안에 뭔가 두툼한 게 들어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친절한 손님께 드리고 싶다고만 하셨어요. 누군지는 아실 거래요. 사장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혁은 회사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손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 밥값을 대신 내주시는 분께 이 나이 먹어서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을 받다니 참 부끄럽고도 감사합니다. 별것 아니지만 제가 만든 약과입니다. 드시고 힘내세요. 준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약과 몇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손수 만드셨을 게 분명했습니다. 준혁은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구수한 맛.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그 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오랜만에 어머니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저 요즘 좋은 일 하고 있어요. 엄마가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준혁이 사진 속 어머니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할머니와 준혁은 서로 말을 섞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진 듯 했습니다. 할머니가 식당에 들어오면 준혁을 향해 살짝 눈인사를 하셨습니다. 준혁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까닥였습니다. 일주일 후 목요일이었습니다. 준혁이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할머니가 처음으로 말을 거셨습니다. 젊은이, 잠깐만요. 준혁이 깜짝 놀라 멈춰섰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제 밥값 내주시는 분이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준혁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 그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별거 아닌데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준혁이 황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별거 아니라뇨. 이 할멈에게는 세상이 다시 따뜻해 보이는 일인데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 순간 준혁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누군가 이렇게라도 챙겨줬다면, 외로워하실 때 누군가 옆에 있어줬다면, 준혁은 그 생각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여기서 식사하실 거죠? 제가 계속 챙겨드릴게요. 준혁이 할머니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고 주름투성이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게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근데 이름이 뭐예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나는 김순자예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준혁 씨. 할머니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오랜 외로움 끝에 찾아온 따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식사 시간이 겹치면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날씨 이야기나 건강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혁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말투도 웃는 모습도 심지어 걱정하는 눈빛까지 모든 게 어머니와 닮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준혁과 할머니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가족 같은 정, 그 따뜻함이 두 사람의 외로운 마음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깨질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할머니를 둘러싼 거대한 비밀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낼 거라는 것을. 6월의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하늘은 연일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비는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굵은 빗줄기가 도시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우산을 쓰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날에도 할머니는 오실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구석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산은요? 준혁이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준혁 씨. 우산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두고 나온 것 같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의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머리카락도 축 늘어져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추우시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준혁이 사장님에게 달려가 수건을 빌렸습니다. 할머니의 머리와 옷을 닦아드리는데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이마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할머니, 열이 있으세요?
병원 가셔야겠어요. 괜찮아요. 그냥 밥 먹고 가면 나아질 거예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얼굴도 평소보다 창백했습니다. 준혁이 할머니 옆에 앉아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혁이 도시락을 받아 뚜껑을 열어드렸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으로 가져가던 할머니. 갑자기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할머니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할머니. 준혁이 황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119 불러주세요. 준혁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사장님이 황급히 전화를 걸었고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준혁은 할머니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너무도 가볍고 작았습니다. 마치 한 줌의 솜처럼 가벼운 무게였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곧 병원 가요. 준혁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할머니를 들것에 올렸습니다. 준혁은 당연하다는 듯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복잡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준혁은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아, 그게 저는 아는 분이긴 한데. 준혁이 머뭇거렸습니다. 환자분이 폐렴 초기 증세입니다. 비를 맞아서 증상이 악화된 것 같고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환자분 가족들 연락처를 아시나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분 소지품을 확인했는데 휴대폰도 없고 신분증만 있더군요. 보호자 연락처를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모시겠습니다.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이 아니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입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괜찮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준혁은 회사에 급히 연락을 해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입원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 보였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은 파랗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할머니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가느다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까지 혼자 사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식들은 어디 계세요? 왜 할머니를 이렇게 외롭게 두는 거예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 아파하셨던 어머니, 제대로 효도도 못한 채 떠나보낸 어머니. 할머니, 이제 제가 옆에 있을게요.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게요. 준혁이 할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의식은 없지만 준혁의 말을 듣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그날 밤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할머니의 호흡 소리를 들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자식이 있어도 연락 한 번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 아프고 힘든데 기댈 곳 하나 없는 어르신들. 준혁은 다짐했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나시면 제대로 돌봐드리겠다고. 어머니께 하지 못한 효도를 할머니께 하겠다고. 새벽 6시쯤 되었을까?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준혁을 보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준혁 씨, 네, 할머니. 여기 있어요. 미안해요. 패 끼쳐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제 제가 할머니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할머니가 준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에 담긴 힘이 준혁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준혁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할머니가 품고 있는 거대한 비밀이 곧 수면 위로 떠오를 거라는 사실을. 일주일 후 할머니는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집에서 충분히 쉬면서 약만 잘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준혁은 할머니를 모시고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입원비와 치료비를 계산하는데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준혁 씨, 이 돈을 어떻게 갚아요? 할머니, 돈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준혁이 할머니의 어깨를 살며시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여전히 가볍고 연약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할머니, 저한테는 어머니가 안 계세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보면 자꾸 어머니가 생각나요. 제가 어머니한테 못했던 걸 할머니한테 하고 싶어요. 준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서로 가족처럼 지내요. 내가 준혁 씨 엄마가 되어줄게.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주소를 보니 강남구 역삼동이었습니다. 준혁은 조금 의아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인데 할머니가 저렇게 힘들게 사시다니. 택시가 멈춘 곳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 골목이었습니다. 빌딩 숲 사이에 기적처럼 남아있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에요. 할머니가 가리킨 곳은 반지하 집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문을 열자 좁고 어두운 방이 나타났습니다. 방 크기는 겨우 5평 남짓. 낡은 이불 하나, 작은 옷장 하나, 낮은 밥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어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다니. 할머니, 여기서 얼마나 사셨어요? 한 3년쯤 됐나? 할머니가 힘없이 방바닥에 앉으셨습니다. 준혁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구석구석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청소 좀 해드릴게요. 아이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가만히 계세요. 금방 할게요. 준혁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준혁은 근처 마트에서 청소도구를 샀습니다. 락스, 걸레, 쓰레기 봉투, 새 이불보와 수건까지. 2시간 동안 준혁은 쉬지 않고 청소했습니다. 곰팡이를 닦아내고 창문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오래된 이불도 빨아서 햇볕에 널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준혁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눈가에 계속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혁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청소를 마친 준혁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 한 통과 시든 야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장 봐올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난 뭐든 잘 먹어. 준혁은 마트로 달려가 장을 봤습니다. 쌀, 반찬 재료, 과일, 영양제까지 2손 가득 샀습니다. 돌아와서 간단하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을 기억하며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준혁이 밥상을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준혁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누가 밥을 차려준 게 얼마만인지 고마워서 그래.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혁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외롭게 사셨을까.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홀로 견뎌온 세월이 얼마나 길었을까. 이제 제가 있잖아요. 자주 올게요. 준혁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준혁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출근 전 할머니 댁에 들러 아침을 차려드리고 퇴근 후에는 장을 봐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주말에는 할머니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웃음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혁이 할머니 댁에 들렀더니 할머니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준혁 씨, 이거 뭐예요? 준혁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준혁에게 너를 만난 건 내 인생의 축복이야. 내가 해준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너는 내게 아들이고 손자고 친구야. 남은 생 동안 너를 위해 기도할게. 사랑한다. 우리 준혁아. 준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준혁아라는 말. 어머니가 늘 그렇게 부르시던 말이었습니다. 할머니. 준혁이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준혁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과 할머니는 이제 정말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서로를 챙기고 의지하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준혁은 이 평화가 영원히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예측할 수 없는 법. 곧 준혁 앞에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감춰온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7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혁은 할머니 댁에서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끓인 미역국과 준혁이 사온 반찬들이 소박한 상을 채웠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제주도 가실래요? 제가 휴가 내서 모시고 갈게요. 아이고, 그런 데까지 가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괜찮아요. 할머니 건강도 회복하셨으니 좋은 공기 마시러 가요. 준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쾅쾅. 누군가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문 열어요. 남자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누구세요?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문을 바라보며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쾅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어머니, 안 계신 거 다 아니까 문 열어요. 우리 들어갈 거예요. 이번에는 여자 목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중년 남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값비싼 양복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여자도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준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저는
준혁이 말을 시작하려는데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민수야, 미선아. 왜 왔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왜 왔냐니요? 어머니 소식 들었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다면서요? 미선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도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와 준혁을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예요? 어머니 돈 노리는 건 아니고. 민수의 말투는 공격적이었습니다.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할머니와 친분이 있어서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친분?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친분이 있어요? 미선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애들아, 준혁 씨는 좋은 사람이야. 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주고 많이 도와줬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문제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왜 그런 신세를 져요? 민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누가 냈어요? 설마 이 사람이? 미선이 준혁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어머니, 그 돈 얼마예요? 우리가 갚아드릴게요. 민수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준혁 씨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어머니, 남한테 신세 지면 어떡해요.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미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말에서 진짜 걱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체면이 손상된 것에 대한 분노만 보였습니다. 병원비가 얼마죠? 말씀하세요. 민수가 준혁에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돈은 괜찮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준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니요? 모르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까지 해줘요? 뭘 노리는 거예요? 미선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전 아무것도 노리지 않습니다. 그냥 외로워 보이시는 할머니를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웃기네요. 요즘 세상에 공짜로 남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수도 준혁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재산이 있다는 거 알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민수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순간 준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재산이라니? 이 좁은 반지하에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시는 할머니에게 무슨 재산이 있다는 말인가? 재산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준혁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연기 그만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강남에 건물 여러 채 가지고 계신 거 모를 리 없잖아요.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건물이요? 할머니가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어머니 자산이 최소 100억은 넘어요. 그거 노리고 접근한 거 맞죠? 민수가 준혁을 노려봤습니다. 준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00억이라니. 이 좁은 반지하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시던 할머니가 100억대 자산가라니.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준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믿으라고요? 어머니 재산 노리고 착한 척한 거 뻔히 보여요. 미선이 비웃었습니다. 애들아, 그만해. 준혁 씨는 정말 모르고 도와준 거야.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도 참, 왜 이런 사람한테 의지하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너희가 있다고? 지난 3년간 너희가 날 찾아온 적이나 있니? 할머니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실렸습니다. 민수와 미선이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우리 만나기 싫다고 하셨잖아요.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싫다고 한 게 아니라 시험한 거였어. 너희가 정말 날 사랑하는지, 돈이 아니라 날 보러 오는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선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상황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준혁 씨, 미안해요. 내가 숨긴 게 있었어. 할머니가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할머니를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속았다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혁 씨, 할머니가 준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할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일주일 동안 할머니 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게서 수없이 문자가 왔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배신감. 그 감정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도시락을 펼치던 그 외로운 뒷모습, 병원에서 깨어나 눈물 흘리던 그 모습, 모두 연기였을까? 준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식당 사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여기를? 준혁 씨, 할머니 때문에 왔어요. 사장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며칠 전부터 식당에도 안 오시고. 뭐라고요? 준혁이 황급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사장님과 함께 택시를 타고 할머니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반지하 문 앞에는 구급차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와 미선도 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와요? 당신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미선이 준혁을 밀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실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혁이 달려갔지만 민수가 막아섰습니다. 비켜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어머니를 걱정해요. 제발 비켜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 상태가 어떤지만 보게 해주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 빨리 병원 가셔야 합니다.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민수와 미선이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준혁은 그 뒤를 따라 자신의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 준혁은 복도 구석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민수와 미선은 준혁을 무시한 채 의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복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미선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도 벽에 기대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떠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중환자실 문만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도 않았지만 간절히 빌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되었을까? 민수가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적대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 상태가 궁금해서요. 들어가 보시겠어요? 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준혁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민수가 중환자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습니다. 여러 개의 선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생명유지장치가 규칙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 씨,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준혁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숨겨서 미안해. 할머니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할머니 말씀도 안 듣고 그냥 떠나서.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와 미선이 침대 반대편에 섰습니다. 할머니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미선아. 엄마 말 좀 들어라.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0년이 지났구나. 할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너희는 나를 원망했지. 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했다고. 민수와 미선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너희는 나를 찾지 않았어. 명절에도 생일에도 오직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했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험하기로 했어. 내가 가난하게 산다면, 돈이 없다면 너희가 날 찾아. 준혁은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반지하에서 살았어. 남루한 옷을 입고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지.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3년 동안 너희는 단 한 번도 날 찾지 않았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지. 미선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는 달랐어. 이 아이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도 날 도와줬어. 할머니가 준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돈 한 푼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날 대해줬어. 이 아이가 진짜 내 자식 같았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혁 씨, 오해해서 죄송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분이셨네요. 민수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민수야, 저기 봉투 좀 꺼내줘. 민수가 봉투를 꺼내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봉투를 준혁에게 내밀었습니다. 준혁 씨, 이거 받아요. 이게 뭐예요? 준혁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에는 강남 역삼동 일대 건물 5채의 소유권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명의는 박준혁? 할머니, 이게 무슨...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준혁이 서류를 다시 할머니께 내밀었습니다. 준혁 씨, 내 말 들어봐요. 할머니가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와 미선도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전 재산을 낯선 사람에게 넘기려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잘못했지만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내 말 다 들어봐.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너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기억나니? 민수와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너희는 어렸지. 민수는 겨우 3살, 미선이는 갓돌이었어. 할머니의 눈빛이 아득해졌습니다. 남편을 잃고 2아이를 키우려니 세상이 캄캄했어. 돈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지. 할머니가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나타났어. 25살쯤 됐을까?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너희 아버지의 회사 후배였어. 사고 소식을 듣고 찾아왔지. 할머니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박진수였어. 준혁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박진수? 그것은 준혁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3년 동안 우리를 도와줬어.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고 아이들 분유값도 대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작은 땅 한 필지를 내 이름으로 사줬어.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말하길 이게 훗날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 절대 팔지 말라고 했지.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땅이 지금의 강남 한복판이었어.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지.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 땅으로 건물을 지었어. 하나, 둘, 셋. 결국 5채가 됐지. 민수와 미선은 입을 벌린 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인이 1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할머니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분 이름이 박진수? 준혁 씨 아버지시지?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준혁아,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그 복이 돌고 돌아 너에게 온단다. 네, 제 아버지십니다. 준혁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나는 다짐했어. 언젠가 그 은혜를 꼭 갚겠다고. 할머니가 준혁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준혁 씨를 봤어. 처음에는 몰랐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준혁 씨가 내 밥값을 대신 내준다는 얘기를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어.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물어봤지. 그 젊은이가 누구냐고. 준혁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명함을 보여줬어. 박준혁이라고 적혀 있더구나.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 이게 운명이구나. 은인의 아들이 날 도와주고 있다니. 할머니의 목소리에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확실히 알고 싶었어. 준혁 씨가 진짜 아버지를 닮은 사람인지. 할머니가 준혁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반지하로 이사했어. 더 초라하게, 더 가난하게 보이려고. 민수와 미선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혁 씨가 어떻게 나올지 보고 싶었어. 진짜 마음으로 날 대해주는지.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준혁 씨는 기대 이상이었어. 병원에 데려다주고, 집을 청소해주고, 밥을 차려주고. 할머니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돈도 집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심으로 날 대해줬어. 할머니가 준혁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 내 아버지 같았어. 50년 전 우리를 도와주던 그 모습.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 이 재산을 준혁 씨에게 물려주겠다고.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우리는요? 미선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희에게도 기회는 있었어. 3년 동안 날 찾아오기만 했어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지.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돈만 주면 찾아오는 자식. 그게 진짜 자식이냐? 할머니의 말에 민수와 미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 씨는 달라. 이 아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날 도왔어. 할머니가 준혁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꼭 내 아버지처럼 말이야. 50년 전 우리를 도왔던 것처럼.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준혁은 어지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도왔던 가족. 그 가족의 할머니가 자신을 도와주려 한다니.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준혁이 말을 시작하려는데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내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미선아. 너희에게도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할게. 두 사람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날 찾아와라. 돈 얘기는 일절하지 말고.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날 대해라. 그게 가능하다면 재산을 다시 생각해보마. 민수와 미선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돈 얘기를 꺼내거나 찾아오지 않으면 모든 게 준혁 씨에게 간다. 할머니의 말은 확고했습니다.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 씨,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내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는. 할머니, 받아줘. 이건 내 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자라 맺은 열매야. 할머니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선행이 50년이 지나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준혁이 할머니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날 밤 중환자실에는 눈물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50년의 세월을 넘어 이어진 인연. 진정한 사랑과 은혜의 의미를 모두가 깨달은 밤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반지하가 아닌 준혁의 집 근처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준혁이 마련해드린 따뜻하고 햇볕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민수와 미선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어김없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옛날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혁도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거실에는 민수와 미선이 함께 있었습니다. 준혁 씨, 어서 오세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예전에 차갑고 적대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편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준혁이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자식들이 다 모였는데 안 좋을 리가 있니? 할머니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선이 준혁에게 차를 내왔습니다. 준혁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가 정신을 차렸어요.
미선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못된 자식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민수도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잘하시면 돼요. 준혁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네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준혁은 할머니와 상의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물 5채 중 2채는 민수와 미선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준혁 씨, 괜찮겠어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저는 충분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변했잖아요. 준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역시 내 아버지 아들이구나. 할머니가 준혁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수와 미선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 씨,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는 나눠야죠. 준혁의 말에 모두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은 나머지 건물들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박진수 마이너스 김순자 복지재단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의 이름을 함께 넣었습니다. 재단은 외로운 노인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병원비가 없는 어르신들을 지원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말벗을 보내드렸습니다. 준혁은 회사를 그만두고 재단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일, 할머니의 사랑에 보답하는 일. 1년 후 가을이었습니다. 재단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할머니도 참석하셨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민수와 미선이 양옆에서 할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재단은 3,000명의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준혁이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50년 전 한 젊은이의 작은 선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 박진수는 어려운 가정을 도왔습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청중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선행의 씨앗이 50년이 지나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준혁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기억해 주세요. 준혁의 말에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준혁은 할머니와 함께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석양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할머니가 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수와 미선이도 변했고 준혁 씨 같은 아들도 생겼고 할머니의 얼굴에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고맙다고 전해야 하는데 저 하늘에서 보고 계실까? 할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실 거예요. 준혁도 함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할머니가 처음으로 준혁을 반말로 불렀습니다. 네, 할머니.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 아버지처럼. 할머니도 제게 정말 좋은 분이에요. 어머니처럼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준혁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눈 것에서 온다는 것을.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50년 전 심어진 선행의 씨앗. 그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앞으로도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의 힘으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이 함께 듣고 보실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나 사연 에피소드 주제를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관련 내용을 각색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